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모드팝은 그 르로봇의 이제 학습과 실행, 그다음에 콘시스턴시 폴리시 이식 작업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고요. 오늘 연사가 3명입니다. 저하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인트로덕션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박태건 님이 이제 진행하실 거고요. 네, 박상훈 님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태건 님은 콘시스턴시 폴리시를 진행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김사홍 님이 르로봇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연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연구소 커뮤니티는 동료 학습과 열린 연구로 함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와 상대 평가가 없는 누구에게나 열린 연구 플랫폼입니다. 저는 여기에 2017년도부터 이제 모두연에 왔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랩이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그런 랩이고요. 그다음에 모드팝. 현재 지금 저희는 이제 랩에서 이제 활동 결과를 이제 이런 모드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모드 모임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이제 모임이 생겼고요. 이제 매년 연말에 하는 모드콘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발표 순서는 이렇게 6개 항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모드랩에 있는 이제 DRPR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 9월부터 이제 인베드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진행했었고요. 코로나 시기에 잠깐 쉬었다가 2022년부터 DRPR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 7까지 현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시즌 1부터 6까지 이렇게 진행했고 지금 시즌 7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전에는 구동체를 가지고 여기에 로스를 올리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올려서 자율주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시즌 5부터 저희가 이제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모방 학습 이런 쪽을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DRPR 이제 시즌 5부터 지금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전체 디자인부터 이제 기구 설계, 하드웨어 분야, 인베드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어떤 랩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023년도에 그 모바일 알로하라는 것들이 이제 발표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모바일 알로하를 중심으로 이제 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비가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체로 이제 UMI라는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처리하도록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리퍼를 가지고 이제 모방 학습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협동 로봇 도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도산 로보틱스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장착해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원래 동영상인데 요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RPR 7 시즌 6에서는 르로봇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르로봇이 저가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대중화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로봇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 이제 로봇의 가격이 비쌌고, 그다음에 다양한 로봇 모델이 있었는데 그 로봇 플랫폼들이 다 로봇마다 다르고 연구마다 다 달랐는데 르로봇은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하나로 통합을 한 그런 이제 최초의 모델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나 이제 이 로봇을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이제 로봇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즌 6에서는 ACT 이제 모바일 알로에 적용됐던 거죠. 그 다음에 디퓨전 폴리시, 이제 확산형 모델,
그다음에 파이제로 여기서 이제 VLA 관점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런 모델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는 이제 이런 원리부터 한번 쭉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로버 자체 버전을 이렇게 이제 DR4R 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수지 타선에 안 맞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 작업들은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니티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었어요. 지금 무즈코라든가 그다음에 아이작 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약간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유니티를 해서 이제 모방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저희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카메라 환경을 유니티에서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고 그 다음 인퍼런스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유니티 모델에서 전부 다 이제 진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시즌 7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7에서는 좀 더 이제 저희가 했던 모델들 ACT라든가 디퓨전 폴리시, 그 다음에 파이 제로, 그 다음에 요 근래 이제 스몰 VLA라는 것들이 생겼죠. 이런 동작 테스트를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컨시스턴시 폴리시, 오늘 이제 발표할 컨시스턴시 폴리시 이런 확산 모델에서 이제 좀 이제 속도가 느린 것들을 이제 개선한 모델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식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즌 6에서 진행했고요. 시즌 7에서는 저희가 이걸 좀 더 완성도 있게 조금 더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티 시뮬레이션의 고도화, 그 다음에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한번 해보는 것을 시즌 7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발표하는 순서고요. 다음에 이제 그 컨시스턴시 폴리시에 대해서 쭉 이제 박태건님께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룰로봇과 이제 모방 학습에 대해서 저희가 DR4R 시즌 6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동영상을 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내용은 요즘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못했던 옵티머스가 이제 굉장히 동작들을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걷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2년 사이 어떻게 잘 발전했을까를 이제 돌아보게 되면요, 휴머노id 로봇 자체를 이제 모방 학습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방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시연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연 영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전문가의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이제 로봇 조작하는 데이터를 모으게 되는데요. 꼭 이렇게 데이터 수집할 때는 텔레오퍼레이션 말고도 다른 방법들은 있습니다. 리모트 컨트롤러, 진짜 조인트 하나하나를 조작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드 코딩해서 PLC 기반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RL 폴리시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 잘 되는 거는 이제 전문가의 텔레오퍼레이션이 좀 최고 잘 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영상은 어떻게 하면 또 텔레오퍼레이션 잘할까 이런 기술들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이제 리더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왼쪽이 이제 팔로암. 그래서 사람이 리더암을 이렇게 조작했을 때 팔로암이 움직이는 그런 조인트 값들을 이제 모아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리더암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로봇에서도 이런 방식이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VR을 이용해서 휴머노이드 팔을 또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상이 나온 지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된 것인데 엄청 빠르게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도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셨던 기술들은 진짜 최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가벼운 모임 스터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뭐 지난 시즌 시작하면서 이제 로봇이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이게 이렇게 로봇들 연구를 위해서 뭐 간단한 파이프라인 전체를 제공하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잡한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되고요. 좀 더 간단하게 간단하고 한다면은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선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로봇들 뭐 수천만 원에 하는 것 비해서는 훨씬 값싸고 또 거기다가 학습할 수 있는 모방 학습, 뭐 AI 모델이라든지 데이터 수집 방법들 여러 가지 모든 과정들이 다 담겨져 있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활용해서 랩을 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룰로봇뿐만 아니라 보통 모방 학습을 하려는 로봇들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부터 이제 로봇을 조립하는 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모델로서는 SO100이라는 이제 로봇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리더암, 팔로우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적인 서브 모터는 뭐 피테크라든지 다이나믹 셀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스 코드 내부에서 설정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을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코드가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모을 때는 뭐 수십 개 이상 에피소드를 사람이 이제 모아야 되는 것이고요. 에피소드 모을 때도 좀 주의할 사항들은 좀 있는데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모델 학습은 이제 액트랑 디퓨전 폴리시, 뭐 최신 로봇 코드에서는 뭐 스몰 VL이라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는 일단 이 두 가지 가지고 좀 진행했습니다. 추론할 때도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보통은 AI 모델 이제 돌릴 때 뭐 4090이라든지 이제 GPU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약 사항이 좀 많은 환경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뭐 리모트 GPU 서버나 뭐 로컬 GPU, CPU 이런 걸로 이제 제어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지난 시즌에 이제 뭘 할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미 파이프라인은 다 갖춰져 있고 로봇도 저희가 하드웨어는 이제 조작하기 어려우니 AI 모델을 개선해서 어떤 개선점 찾아보자 찾았고요. 그래서 로봇 컨트롤 속도를 이제 향상시켜 보자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노트북 CPU로 로봇 제어하기가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도 하나 있는데 저희가 GPU가 없어가지고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CPU로밖에 돌릴 수 없었고 거기다가 추후에는 여기 모드위원회에서 GPU를 조금 대여를 받아서 활용하겠지만 최초 목표는 노트북 CPU로 로봇 제어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뭘 했는지보다 먼저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실제로 로봇의 액트 모델을 적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은 이제 액트나 이제 디퓨전 폴리시의 모델 아키텍처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액트 모델이라는 게 한 2년 전 정도에 이제 나온 모델인데요. 뭐 액션 청킹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요즘 뭐 뉴럴 네트워크에서 트랜스포머 그 구조를 가져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약간 크게 봤을 때 왼쪽에는 이제 컨디셔널 VAE라는 인코더가 하나 들어가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모델 아키텍처 부분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뭐 로스는 MSE 로스랑 이제 뭐 KL 다이버전스라는 이렇게 학습 손실 함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로봇 제어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풋이 무엇인가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각각의 카메라가 됩니다. 카메라 4개가 들어가고 각각의 로봇 조인트들이 입력을 들어갔을 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액션 시퀀스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액트 모델은 한 이런 액션 시퀀스를 100개 정도 혹은 뭐 적게도 할 수 있지만 100개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듀얼 팔의 기준에서는 카메라가 4개 들어가고요. 저희는 지금 팔이 하나이기 때문에 카메라 2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트 모델 기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뭔가 리얼타임 추론을 위해서 모델을 좀 가볍게 만들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중요한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퓨전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액트와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모델을 동작시킬 때 뭐 DDPM이라고 하는 디퓨전이라는 건 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모델을 내부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모달 비헤이비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셋을 모을 때 이게 푸시 T라는 환경인데 이 T자 바를
어떤 팁으로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여기 녹색에 겹쳐지게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모을 때 왼쪽으로 뭐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멀티모달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패스를 잘 배울 수 있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좀 제안했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로스는 뭐 MSE 로스가 들어가고 인풋은 카메라 이미지와 로봇 조인트 이제 앞서와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특징은 디퓨전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추론 속도가 좀 느립니다. 물론 성능은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액트 모델과 디퓨전 폴리시는 엄연한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를 넘어서서 이제 저희가 로봇을 추론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보면은 파라미터 AI 모델 파라미터는 여기 액트가 50메가고요. 디퓨전 폴리시는 75메가입니다. 원래 기본 모델은 한 500메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추론 속도를 좀 비슷하게 맞춰보고자 약간 낮췄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인펄스 타임은 여기가 액트가 18ms, 디퓨전 폴리시가 거의 1초에 해당하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의 특징이 있고 어떤 태스크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가 좀 중요한 그 모델 선택의 요소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모델을 개선해서 추론 속도를 빨리 해보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컨시스턴시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자기 일관성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저희가 다른 논문에서 있던 코드를 좀 차용해서 코드를 새로 좀 작성했고 그래서 좀 추론 속도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떻게 동작할까를 이제 디퓨전과 약간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군데 많이 사용되고 있죠. 먼저 처음에는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에 사용되고 있어 이미지 쪽에 많이 활용되다가 사실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비슷하게 만드는 거는 이미테이션 러닝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디퓨전 폴리시로 로봇 제어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 자체의 과정 이런 거를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워드랑 뭐 리버스 이렇게 보는데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한 노이즈로 가는 게 이제 포워드 방향이 되고요. 이거를 다시 노이즈 디노이징해서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는 리버스 방향이 있습니다. 뭐 디퓨전에서 이렇게 사용했었고요. 이제 뭐 똑같이 디퓨전 폴리시에도 하다 보니까 한계점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 생성 품질은 좋지만 생성 시간이 오래 걸린다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디노이징의 스텝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DDPM 같은 경우에 이제 1000번 정도 하고요. 그게 속도를 개선하게 만든 게 DDIM이 한 10번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0번, 1000번 시간이 많이 걸린다가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컴퓨터 비전 쪽에서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디퓨전을 좀 개선시킬까 하다가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이라는 게 좀 제안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쉽게 설명했을 때는 싱글 스텝으로 샘플링을 해보자, 디노이징을 한 번만 해서 원래 이미지를 복원해보자 이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수식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좀 간단하게만 설명했을 때 디퓨전의 좀 스토캐스틱한 부분들을 이제 좀 디터미니스트하게 결정적으로 좀 패스를 바꿔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 논문에서 수식적으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결과 이렇게 원래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임 스텝을 한 칸씩 가야 하는 것을 어떤 임의의 타임 스텝에서 한 번에 원점으로 가자 이런 것들 이제 학습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아이디어고요.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있을 때 얘네들이 녹색 선에 따라서 이렇게 노이즈로 가게 된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돌아올 때는 또 녹색 선을 따라서 타고 오게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ODE 트래젝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녹색선 상에서 다시 원점으로 갈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컨시스턴시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봇 제어에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난해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시스턴시 디퓨전 폴리시를 이제 새로 구현을 좀 했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샘플 원 스텝이라는 걸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거는 로봇 제어에 쓰였던 코드는 아니지만 저희가 좀 이렇게 모디파이 해가지고 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추론 속도로 좀 확인을 해봤을 때 검은색이 디퓨전 폴리시가 뭐 1000ms일 때 저희 컨시스턴시 모델은 한 20ms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액트 모델과 거의 비슷한 속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 모델 대비 한 50배 정도 빠른 속도를 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랩 시즌 동안에 이런 모델을 만들었고
그 속도를 빠르진 것을 좀 확인했었고 노트북으로도 좀 제안한 것을 해봤었고요. 거기다가 우연히 그 시즌 마무리쯤에서 이제 해커톤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허깅페이스에서 주최를 하는 거라서 전 세계에서 다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 보니까 한 45개국 정도 했고 사람 수도 2천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SO100 모델을 가지고 가서 여기 서울 그랑 호텔 가가지고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할 때도 뭐 1등에 대해서 상품을 준다고 해서 뭐 다양한 뭐 행사도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커톤을 진행할 때 거기가 1박 2일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환경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학습할 때의 데이터와 또 출원할 때의 그 환경 동일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 수집 세팅을 할까? 태스크는 뭘로 해야지 좀 좋을까? 왜냐하면은 어려운 태스크를 하면은 태스크 수행 자체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얼마나 더 모아야 할지도 가늠하기 좀 어렵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모델 개선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태스크는 좀 간단한 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말 간단한데요. 이게 젠가 나무 블럭 3개를 놓고 집어서 상자에 넣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여도 막상 해보면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스크는 이런 것을 선택했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까 했을 때 한 150개 정도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에피소드 한 개당 길이는 한 20초 정도.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집어보니까 한 15초에서 20초 정도에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시간을 좀 고려해서 20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맷도 카메라를 2개 썼고요. 뭐 핸드폰 카메라와 그 웹캠을 2개 썼습니다. 웹캠 2개를 사용했고 로봇 조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모델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는 이제 액트 모델, 디퓨전 폴리시, 또 컨시스턴트 폴리시 3개를 다 학습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속도가 되는지 좀 비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2080으로 좀 학습을 해서 모델마다 좀 다르지만 한 8시간 이내에는 다 학습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추론은 노트북 CPU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이제 저희 팀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지에 대한 환경 세팅을 한 것입니다. 다 옆에 팀들도 같이 좀 첨부를 했는데요. 데이터를 모을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배경 같은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벽 쪽이 흰 배경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뒤쪽에 뭐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이면은 또 물체가 학습할 때랑 뭐 추론할 때는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아예 흰 벽을 만들자가 되었고요. 바닥도 흰색이 제일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바닥이 이제 녹색이라든지 저희가 뭐 집어야 하는 나무색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비슷하게 되면은 사람도 헷갈릴 수가 있듯이 로봇도 이제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오브젝트와 구분되는 색깔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고려를 많이 못했었는데 보니까 다른 팀들은 조명도 이렇게 다 들고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팀들의 특징을 보면은 조명이 있고 색깔이 오브젝트 간의 색깔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 그리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뭐 사람도 뭐 돌아가면서 모은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요. 뭐 팔을 움직이는 각도도 일관성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액트 모델을 학습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팀도 이렇게 할 때 뭐 카메라들 여러 개 세팅했고 조명도 많이 세팅하고 다들 이제 오자마자 분주하게 어떤 좋은 자리를 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빨리 와서 넓은 테이블에 좀 조명 괜찮은데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 케이스도 하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부서지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한 80개 정도 보니까 얘가 이제 뭐 손이 이상해서 보니 이렇게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시 새로운 그리퍼에다가 이런 완충 장치를 좀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파손되는 것도 좀 막고자 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나무 블럭이 좀 미끄러울 수도 있다 보니까 잡는 것도 좀 더 잘 잡게 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나 나중에 진행하실 때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좀 영상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했던 거는 아까 에피소드를 모은 시간 20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모으고 있다가 네. 네. 잠시만요.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20초 동안 모으겠다라고 해서 지정해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좀 미끄러졌는지 20초 만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르로봇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수집 콜렉션 자체가 이렇게 시간 길에 정해 놓으면은 그 시간 이후에는 멈춥니다. 로봇이 리드하면서 움직이더라도 멈춰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로봇이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까지 제가 어떻게 있어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탁 움직이면은 로봇이 탁 움직일 수도 있고요. 로봇 입장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갑자기 순간 이동하는 게 모일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는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액트 모델을 실제로 시연했을 때이고요. 이게 사실 이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좀 주관적이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잘했다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좀 손을 떨기도 하고 이게 몇 번 실패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거기에서 참여했던 분들은 다들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이렇게 나무막대를 좀 가로로 해서 많이 모았었는데 이거를 세로로 돌렸을 때 얼마나 잘할지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세로로 바꿔놓으면 못한다가 좀 일반적인 인식을 했는데 약간 또 하다 보니까 조금씩 동작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의아한 부분들, 궁금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커톤을 참여했을 때 저희 박종현 님이 좀 주관을 좀 하셨고요. 네, 저거 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같이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팀들이 다 참여했는 영상들을 많이 편집해 주셨고요. 저희도 뭐 잘 나온 것 같아서 좀 공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뭐 데모도 업로드했지만 전 세계 팀에서 업로드한 데모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참여했었고 한 30팀 정도를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했고요. 그래서 뭐 순위를 매겨서 상품도 아마 지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3팀 정도가 뭐 탑 30 안에 좀 들어가지고 좀 좋았던 기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좀 여기까지고요. 다음 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표 진행하게 될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SO100을 통해서 르로봇의 사용 방법과 저희가 실제 실행하는 영상 등을 보여드리면서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이제 르로봇을 크게 3가지로 나눠 봤고요. 일단 르로봇 환경 구성과 로봇을 구성하는 로봇 셋업, 이제 로봇을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 로봇 컨트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모델 트레이닝으로 총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제 3가지의 구성 요소들을 실행 순서에 맞게 나눠봤는데요. 일단 이 실행 순서는 르로봇이나 SO100을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처음 진행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순서에 맞춰서 실행해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실행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르로봇 환경 구성부터 시작되는데, 로봇 환경 구성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로봇 조립해 주시고, 로봇 조립 완료하셨으면 이제 모터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터 캘리브레이션 해주시고, 모터 캘리브레이션이 끝나셨으면 이제 직접 제어해 보시는 텔레오퍼레이션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텔레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 보시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 보시고, 학습이 완료되시면 이제 추론을 통해서 실제 로봇을 제어해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저희가 진행했던 실행 환경이 있는데 약간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실행했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실행 방법들에 대해서는 맨 아래에 있는 링크에 다 제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으니까 만약에 직접 실행해 보시려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순서에 맞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르로봇 환경 구성부터 시작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미니 콘다를 설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콘다 환경을 활성화해 주시고 르러봇을 기클론을 해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제 르러봇을 설치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다루기 때문에 인코더까지 설치를 해주시면 이제 환경 구성은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깅 페이스 계정과 완디비 계정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르러봇의 데이터셋과 모델은 이제 허깅 페이스 허브를 통해서 관리하고 배포하기 때문에 이제 허깅 페이스 계정을 만드시고 토큰을 부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물론 로컬에서도 뭐 데이터셋을 저장하고 모델을 저장하고 돌릴 수 있지만 허깅 페이스 허브라는 좋은 이제 허브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생성하시면 되고, 다음은 완디비인데 완디비는 이제 저희가 학습하는 과정을 시각화해주는 툴로 오른쪽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완디비 실제로 완디비 학습하는 도중에 이제 완디비에 들어가서 보이는 화면인데 이거는 이제 하시고 싶으신 분만 하시면 되고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 조립인데요. 이 로봇 조립은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영상과 여기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천천히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로봇 조립이 끝났으면 각 모터마다 이제 각 모터가 로봇의 어떤 관절인지를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터 셋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모터 셋업은 르로봇 셋업 모터스라는 파일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모터 하나하나 하나씩 연결해주고 어떤 모터인 어떤 관절인지 인식이 되면 이제 엔터를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모든 모터의 셋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모터 셋업이 완료되면 이제 모터의 그러니까 로봇의 동작 범위와 그 동작 범위를 정교화를 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르로봇 캘리브레이터라는 파일에서 진행되고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초기 위치에 두라고 알림이 뜨고 엔터를 치면 지금 숫자가 막 변하고 있는데 이게 모터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을 문제없이 진행하시면 제이슨 파일로 왼쪽 아래 위치로 파일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나중에 로봇을 제어하실 때 불러와서 실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캘리브레이션까지 끝났으면 이제 로봇을 직접 조작해보는 텔레오퍼레이션이 진행되는데요. 텔레오퍼레이션에서는 이제 카메라 연결도 진행되기 때문에 카메라 인덱스 번호 찾아주시면 되고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은 르로봇 텔레오퍼레이터라는 파일에서 실행되고 각각 옵션을 보시면 로봇 타입, 어떤 로봇을 쓸지, 그 다음에 포트는 뭔지,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쓸지, 방금 위에서 찾은 카메라 인덱스 번호를 이 로봇 카메라스에 넣어주시면 되고 로봇 아이디, 그 다음에 텔레오 타입,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로봇을 제어할지에 대한 옵션들을 쭉 정리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오른쪽 위에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왼쪽을 보시면 그래프가 보이는데 저 그래프가 이제 각각 모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값을 모터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팔로워암이 리더암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제 카메라 로봇을 하나의 USB 허브에 꽂게 되시면 카메라가 버벅거리거나 로봇이 버벅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카메라 한 대 정도는 노트북에 직접 꽂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로봇 리더암과 팔로워암이 텔레업이 잘 되는 걸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모으시면 됩니다. 데이터셋은 르로봇 리코드라는 파일에서 진행되고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데이터셋에 대한 옵션을 잘 추가해 주시고, 그럼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게 실제 저희가 데이터셋 모은 구조인데, observation state라고 로봇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값이 들어가고, 그래서 S500은 5개의 조인트에 그리퍼 하나에서 총 6개의 모터 값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래는 저희는 카메라를 2대를 썼기 때문에 이제 채널과 해상도 해서 카메라 2대에 대한 인풋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모으신 데이터들은 이제 여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은 데이터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 모은 영상인데요. 카메라는 로봇 정면과 탑뷰 이렇게 2대 사용했습니다. 카메라 위치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원하는 곳에 설치하면 됩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잘 모았으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학습은 르로봇 스크립트 트레인이라는 파일에서 진행이 되고, 옵션을 보시면 데이터셋 레퍼 아이디, 아까 데이터셋을 모을 때 정의했던 아이디를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폴리시 타입 어떤 정책을 쓸지, ACT를 쓸지, 디퓨전을 쓸지, 파이 제로를 쓸지 그런 거를 정해주시면 되고, 아래는 모델이 나오는 아웃풋 디렉토리 정해주시면 되고, 쭉 가시다가 이제 1DB enable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저희가 1DB 말씀드렸던 그 부분 활성화 시켜주시는 거고, 그 아래 폴리시 레퍼 아이디는 이제 이게 바뀌면서 그 학습된 모델도 허브에 올릴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학습된 모델 올리기 위해서 이 옵션을 추가해 주는 거고. 근데 이제 GPU가 없거나 아니면 GPU 성능이 좋지 않으면 학습을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GPU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르로봇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배포되기 때문에 이제 콜앱으로도 수월하게 학습시킬 수 있겠다 생각해서 콜앱으로 학습시키는 걸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콜앱 A100으로 학습시켰을 때 저희가 110 에피소드에 8만 스텝에 2시간 반 정도 걸렸고, 이제 아래 이미지는 실제로 그 학습시키는 걸 스크린샷 찍어서 첨부한 거고, 혹시나 콜앱으로 학습시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링크 들어가시면, 콜앱 링크니까 저희가 만든 링크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 모델을 이용해서 로봇을 직접 제어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추론 단계로 들어갑니다. 추론 단계는 데이터셋 모으는 것과 같이 르로봇 리코더라는 파일에서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는 텔레오브로 로봇을 제어하는 옵션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맨 아래줄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폴리시 패스라고 이제 학습된 모델의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학습된 모델을 이제 읽어서 이 로봇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인퍼런스한 영상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옵션 중에 하나가 config pass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실행하시면서 보시면 옵션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아니면 어디다 뭐 저장해놓고 뭐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좀 저는 번거롭고 수정하기도 불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옵션을 쓰기 위해서 config 파일, 야물 파일로 오른쪽 사진처럼 저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기도 편하고 저장하기도 편해서 저렇게 저장해놓고 이제 config pass라는 옵션 하나만 주시면 위에 명령어랑 아래 명령어랑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일로 정리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인퍼런스 영상인데요.
이 태스크는 서로 다른 색깔의 스펀지 중에서 빨간색 스펀지를 집어서 초록색 바구니에 넣는 태스크입니다. ACT 모델을 사용했고 에피소드는 40개, 스텝은 6만 스텝이고 인퍼런스는 CPU로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스펀지 가까이는 가는데 제대로 집지 못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추론은 실패를 했고 저희가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데이터셋이 부족하다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셋을 추가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어떻게 동작을 나눠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데이터셋을 모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바로 빨간 스펀지에 가서 빨간 스펀지를 바로 짚고 바구니에 넣었는데 이것을 두 동작으로 나눠서 빨간 스펀지 위에 먼저 로봇을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빨간 스펀지와 그리퍼의 각도를 맞춘 뒤에 집어서 초록색 바구니에 넣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태스크는 아까 방금 전 영상이랑 똑같고 똑같이 ACT 모델을 썼고 에피소드는 110개 많이 더 늘었고 스텝은 8만 스텝으로 똑같이 CPU에서 진행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셋을 모았는지 확실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착해서 각도를 맞추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더 확실히 여기 보시면 이제 완전히 각도를 맞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공률과 안정성을 높여서 추론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래서 ACT 모델은 이런 식으로 성공시켰고 다음으로는 디퓨전 모델을 실행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먼저 틀어놓겠습니다. 일단 디퓨전 폴리시는 CPU에서 돌리기에는 매우 무거운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면 로봇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열심히 추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론 시간을 계산을 로그로 한번 띄워봤을 때 47,000 밀리세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초로 환산하면 47초입니다. 8개의 액션을 뽑아내는데 47초가 걸린다는 것은 사실상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모드연에서 원격 GPU 서버를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게 47초가 걸립니다. 한 번 움직이는데 CPU만 사용했을 경우. 그래서 이제 원격 GPU 서버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2080 Ti를 썼는데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느리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1000ms까지 그러니까 1초로 줄였고 이건 이제 CPU로만 사용했을 때 40보다 47배가 빠른 모습입니다. 스펀지에 가까이 가서 집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실 빨간색 스펀지를 집어야 됩니다.
근데 엄하게 노란색 스펀지로 가서 짚는 모습을 보여서 디퓨전 폴리시 추론은 성공이 되지 않았고, 대신 이제 GPU와 CPU의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는 사례여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했던 활동 중의 일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더 시행착오 겪으면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일단 Q&A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를 포함해서 강사님, 연사님들은 이쪽으로 앉아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혹시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AI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에피소드와 스텝 얘기를 하셨는데 스텝과 에피소드 차이가 궁금합니다. 에피소드는 일단 한 태스크가 정해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스펀지를 짚는 태스크가 있는데 그 한 태스크를 다 하는 게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40 에피소드라는 거는 빨간색 스펀지를 40번 짚은 걸 뜻하는 거고, 스텝은 이제 학습시킬 때 쓰는 이제 파라미터를 한번 바꾸면 한 스텝,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몇만 스텝 하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8만 스텝이라는 거는 파라미터를 8만 번 바꾸신 건가요? 네, 이제 르로봇에서는 학습시키는 단위를 스텝으로 정해서 맞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에피소드가 빨간 스펀지를 짚는 20초의 과정이라고 하면은 네, 그 안에는 스텝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에피소드 안에는. 근데 우선 말씀드리면은 에피소드를 하나 모을 때 예를 들어 20초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FPS도 뭐 30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6,00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에피소드 하나 6,000 프레임이 나오는데 뭐 에피소드가 100개라고 하면은 또 그에 맞는 이제 프레임이 나올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학습할 때 스텝을 말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모델을 한번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배치를 몇으로 할 거냐고 한다면은 저희가 모았던 전체 데이터셋 프레임에서 8개를 배치를 가져왔을 때 걔로 한번 모델을 업데이트하면은 이제 한 번의 스텝이 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와 스텝은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학생 이승주라고 합니다. 시도하시면서 이제 CPU 로컬 노트북 CPU로 시도를 해보시면서 아마 다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동영상이나 모터 값에 대해서 전 처리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화질을 낮춘다던가 아니면 이제 흑백으로 좀 바꾼다던가 좀 그런 거를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보여주신 걸로는 이제 아예 그냥 풀 컬러 이제 그 해상도도 생각보다 높게 좀 진행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시도가 좀 좋은 값이 안 나와서 그렇게 생략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좀 목표에 다른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전처리 과정에서는 그 룰러봇에 있는 소스를 그대로 사용했는 거고요. 그렇게 했는 이유도 뭐 액트 모델, 뭐 디퓨전 모델 그 자체가 이미 나와 있는 논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체를 그대로 따르고자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보셨을 때는 이제 카메라 해상도가 뭐 640, 480이더라도 실제 모델에 들어갈 때는 뭐 224 이렇게 리사이즈 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일체 건드리지 않은 상태고 원래 값을 사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 이유도 저희가 뭐 그런 전처리 과정에서 뭐 노력을 가하기보다는 다른 AI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했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생략해서 저희 다른 모델을 좀 만들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현재는 사실 지금 현재 액트나 이런
지금 현재 모방학습에서는 전처리는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액트 같은 경우에는 레슨넷 18을 써서 입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영상 입력은 RGB의 224, 224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해상도를 높여도 최종적으로는 224, 224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처리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실제 리얼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이제 아직은 저희도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니티를 쓰고 있는데 유니티에서 한 환경하고 실제 이제 리얼 환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보정을 하고자 할 때는 뭐 이렇게 흑백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엣지를 추출해서 그 형상들을 이제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전처리를 한번 써봄으로 인해서 데이터량을 좀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생 이정우입니다. 이 정도 실험을 이렇게 로봇 팔 2대랑 리드랑 해가지고 구성하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드는지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파이제로 같은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방법론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르로봇은 보통 한 50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50 얼마요? 한 3만 원? 네, 5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춰진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ACT는 CPU에서도 동작이 되고 지금 보시면 디퓨전 폴리시는 사실 얘가 이제 트레젝토리가 16개씩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추론을 하고 16개 움직이고 이제 아까 이제 그게 보면은 CPU에서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추론을 한 다음에 16개 움직이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GPU를 쓰더라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나머지는 그런 어떤 환경들 서버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비용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로봇을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로봇에 이제 좀 이렇게 베이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간단한 6층 로봇을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실질적인 협동 로봇을 써서 해본다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가격은 굉장히 천차만별로 이제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이번에 그 해커톤을 할 때도 봤더니만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그냥 르로봇을 이제 일반적 르로봇을 쓴 게 아니고 실제 자기가 만든 르로봇을 써서 조금 더 이렇게 성능을 향상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속도 면에서 보게 되면 ACT가 가장 사실은 이제 빠르게 고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퓨전 폴리시가 그 다음이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연구했던 것들은 이제 컨시스턴시 폴리시는 그런 디퓨전 폴리시를 ACT 정도의 성능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VLA 모델로 가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LNM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LNM이 이제 초벌구이고 다시 한번 하게 되면 VLM이 되는 것이고 그 VLM을 다시 VLA라는 콘셉트로 세벌구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VLA의 그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RT2가 나오고 옥토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픈 VLA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파이 제로 나오고 파이 제로 패스트 나오고 그다음에 파이 0.5가 나오고 지금 이제 스몰 VLA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경량화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오픈 VLA는 완전히 인베디드 시스템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버에서 다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에서 이제 조정하는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고자 이제 이제 그런 이제 파이 제로. 근데 파이 제로도 지금 보면은 LNM을 두 개를 써요.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상위단을 제어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액션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 이제 그걸 좀 더 개선하고자 다시 이제 오픈 이제 스몰 VLA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디퓨전 폴리시 비슷하게 이제 디노이징 과정들을 또 추가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VLA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얘는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의 어떤 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로봇이 아예 눈을 감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눈을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손이나 이런 어떤 운동 신경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됐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LNM, 그 다음에 VLM, VLA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디퓨전 폴리시 는 약간 에리어가 좁습니다. 그냥 타스크 기반으로 동작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VLA나 이런 쪽은 완전히 얘는 이제 전체적인 플랜을 짜고 타스크를 내가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 플랜 안에는 여러 개의 타스크로 나눠지는 것이고, 다시 그 타스크를 좀 더 정밀하게 이제 액션 단위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VLA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세밀한 어떤 작업들이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는 계속 이제 메꿔 나가는,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인 거죠. 그리고 경량화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과정들. 이것이 이제 VLA에서 나오는 숙제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대세는 거의 VLA로 지금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르로봇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하면서 자동으로 기본 학습되는 모델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강화 학습을 하는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모델 파라미터 수랑 데이터 사이즈 관련된 걸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LLM은 친찰나 같이 뭔가 20배 정도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로봇은 아까 파라미터 150개에 20초에 32fps에 저희 데이터 카메라 2개, 조인트 6개에서 8개 곱하면 한 8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수에 비해 모델 데이터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질문 다시. 혹시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얼마나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학습되어 있는 모델이 있고, 기본 모델 바탕으로 저희가 뭔가 인풋 값을 넣었을 때 이걸 강화 학습시키는 방식인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모델을 저희가 불러와서 그걸 다시 저희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조금만 추가하자면 우선은 강화학습은 아니고요, 모방학습을 씁니다. 네, 그 차이는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데이터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는데, 보통 이제 VLA 모델은 데이터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게 맞고요. 대신에 이것저것 다른 여러 가지 태스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데이터가 작은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사용했던 그 액트 모델,
이런 거는 모델 자체가 좀 작게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나름 로봇 VL은 아니고요. 그래서 로봇을 동작시키는 폴리시에 비해서는 모델 크기가 작아서 데이터가 작아도 좀 학습이 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디퓨전 폴리시는 훨씬 더 파라미터가 많아서인지 데이터셋 크기 문제인지 좀 잘 안 되는 경향도 보이고요. 그래서 액트 모델은 작은 데이터셋에서도 학습이 잘 되는 모델이 맞습니다. 부연 설명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초기에는 강화학습을 많이 썼죠. 저희가 이제 리워드를 이제 보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제 폴리시를 결정하는. 근데 강화학습 이제 모방학습하고 강화학습이 전에는 거의 모델이 똑같은 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모방학습이 발전되면서 강화학습하고 그다음에 모방학습하고 모델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제 역강화학습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제 모방학습하고 강화학습은 조금 이제 현재로서는 모델 자체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의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보시면은 프리트레이닝을 하느냐 마느냐는 LNM, VLA는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근데 디퓨전 확산 모델들은 프리트레이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확산 모델 자체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학습을 이제 모방 학습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어떤 차이점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화 학습이냐, 그냥 확산형 모델의 이제 모방 학습이냐, 아니면은 VLA 컨셉을 쓰느냐, 이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누어서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로봇 제어하고 있는 최한철이라고 하고요.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컨시스턴시 모델이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한번 좀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방금 이제 강화학습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VLA나 이제 디퓨전 폴리시 이런 것들은 이제 모방학습이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대회에 나가셨을 때도 뭐 조명이 달라지거나 뭔가 이제 조금 달라지면은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계속 때려 넣어가지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로 뭔가 이제 강화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VLA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걸 이제 초기 그냥 트라젝토리로 쓰고 거기서 자기가 또 해보면서 이제 더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뭔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드리겠습니다. 그 모방 학습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셋이 많은 것보다 고품질의 소량이 좀 더 좋다고 좀 평가되고요. 그래서 좀 잘 못하는 게 많이 섞이면은 얘가 더 잘 못하는 것도 모방하게 되다 보니까 잘 했는지 엑스퍼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잘 모으는 게 소량 모으는 게 좀 좋고요. 그래서 이제 모방 학습은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강화 학습을 쓰려는 시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아직 강화 학습으로 잘 되었다는 소식은 못 접했습니다. 그래서 강화 학습을 뭐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소량 모아서 거기에다가 시뮬레이션 상에서 강화 학습 약간 학습 더해서 디플로이하는 이런 방법도 일부 보긴 했는데 아직 강화 학습 써서 잘 됐다는 거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컨시스턴시 네. 모델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네. 그 이제 원래 여러 번 스텝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왜 걔는 이제 한 번에 해도 잘 되느냐? 그게 이제 우선은 사실 논문의 수식이 좀 많은 편이어서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싱글 스텝 만에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원래 디퓨전에서는 이제 노이즈를 넣고 디노이징 하는 과정을 좀 스토캐스틱한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SD라고 부르는데 그 SD를 좀 ODE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수식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저자들이 어떤 수식상에서 이렇게 풀이를 했을 때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싱글 스텝만 할 수 있다는 걸 수식적으로 증명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어펜딕스에 좀 길어서 저도 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수식들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설명이 짧아졌는데요. 결국엔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잘 정의하고 그 중간 중간에 그 스텝들을 또 오일러 메소드 방법으로 이렇게 근사를 좀 잘 시킵니다. 그래서 근사하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싱글 스텝만 되도록 했고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그런 방법들이 사실 이게 그냥 쉽게 근사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분명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FID라든지 이렇게 평가 지표를 봤을 때 원래 디퓨전 폴리시를 통해서 쭉 학습한 방법이 하나 있고 순수 컨시스턴시 방법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보다는 그 성능이 살짝 낮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샘플링 속도는 확연히 높아지지만 성능은 약간은 좀 트레이드 오프가 살짝 있는 정도. 그래도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는 성능이 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생략을 했었고요 아까. 네. 아, 그 OD랑 PD까지는 들어봤는데 SD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디퓨전 확산 모델 두 가지 이제 줄기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제 확산 모델 DDPM 계열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SD 형태로 해서 스코어 펑션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코어 펑션이요. 네, 스코어 펑션인데 그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컨셉은 똑같은데 풀이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줘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가능도라는 이제 확률 모델을 쓰고 있다 보니 가능도를 실질적으로 최대화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가능도를 그냥 노이즈를 계속 섞어 놓은 것들 예측하는 방법이 그냥 일반적인 DDPM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스코어 펑션은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나블라로 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현재 어느 부분들이 이제 확률 분포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단계별로 하다 보면은 결국 노이즈를 섞어 나갔을 때 그런 방법을 추정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그 확산 모델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그 확산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네. 저는 좀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좀 참여를 했는데 네. 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떨림 현상 같은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이게 뭐 워낙 저가 로봇이라서 이제 모터 제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학습 데이터량이 너무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해서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가의 모터를 썼고요. 약간 PID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로레벨의 이제 성능을 조금 개선을 그래서 지금 101이 나온 게 약간 이제 그런 모터 성능들을 좀 좋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떨림 현상들을 좀 처리한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 협동 로봇은 제어기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명령을 주더라도 그런 제어기를 통해서 그런 어떤 떨림 현상이나 이런 걸 다 방지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는데 로봇은 다이렉트로 그냥 그 모터의 제어를 그냥 해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떨림 현상들을 하기 위해서는 로레벨에서 이제 뭐 PID를 더 잘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쓴 것들은 그런 보상을 이렇게 해주지 않은 그런 상태로 제어를 했기 때문에 좀 떨리는 현상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까 그 첫 번째 이제 보여주셨던 PPT에서 그 카메라를 4개 정도 설치한 것과 그다음에 뒤쪽에 보여주신 건 2개 정도만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 카메라가 그 이렇게 좀 많을수록 보여지는 각도가 다양할수록 실질적으로 그게 좀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학습에? 그 아마 액트 모델 설명할 때 카메라 4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로봇 팔 자체가 이제 2개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세트 그 카메라가 2개씩 이제 부여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팔이 하나일 때는 아마 2개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만약 카메라가 많으면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다양한 태스크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카메라 인풋이 많으면은 조금 더 학습하는 게 오버피팅 돼가지고 더 잘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일정적 뭐 가려지는 그런 시야가 없도록 카메라만 잘 설치되면은 2대로도 좀 충분하게 동작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는 조건에 해당되거든요. 컨디션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있으면 좋아질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연산량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이제 조건을 이제 얘는 영상을 조건으로 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확률 모델을 돌려주는 콘셉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이제 하나의 레슨넷 18을 쓴다고 했었으니까 그 하나당 레슨넷 18을 하나씩 돌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연산량을 더 필요로 할 수가 있겠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 이제 네.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네. 이제 여쭤본다는 걸 네네네. 그 지금 시뮬레이션을 이제 고도화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 세계에서의 어떤 매터리얼이나 아니면 그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시뮬레이션에 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니티를 썼는데 유니티가 그래도 저희가 유니티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유니티가 실사에 조금 더 가깝게 재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니티를 좀 썼고요.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로 거의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 실사에 가깝게 나름대로는 처리를 좀 해서 그런 디퍼런스를 좀 많이 보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상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극복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이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유니티에 보면 이제 그 어떤 뭐 물리 설정에서 뭐 미끄럼이라든가 이렇게 재질에 대한 설정들이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텐데 네네네. 이 실세계랑 이게 좀 매칭이 안 되면 그 학습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미끄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네. 실질적인 감각적인 걸 말하는 거야?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물체를 잡았을 때 미끄럼이나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로봇팔의 재질도 뭐 이제 좀 아, 잘 네네. 잡기 위해서 뭐 네. 고무 재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네. 아. 그다음에 물건도 뭐 그냥 눈에 보이는 크기나 각도만이 아니고 이게 어떤 거는 되게 미끄러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압에 의해서 뭐 계란 같은 재질이 쉽게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설정이 네.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최대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물리 법칙들을 거기다가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한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순하게 짚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훈련할 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좀 더 정교함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의 묘사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실제와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아직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까지는 이제 아직 지금 현재는 묘사는 해보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나중에 하다 보면 고도화가 되면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서 아무튼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 환경이 다르다고 다르면은 분명히 다른 어떤 특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